현미경 분석 일부 첫 번째 경기는 제주와 성남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가 최근에 6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3무 3패 하락세에 빠져 있는데 직전 광주 원정에서도 무기력하게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실점이 무려 9골이나 되면서 특유의 짠물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 주전 선수들의 체력 누수가 굉장히 심합니다. 오른쪽 윙백 안현범 선수가 컨디션 난조로 지난 광주전에 결장을 했고 왼쪽 윙백 정우재와 중앙 미드필더 이창민 선수의 체력 누수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주민규 선수의 컨디션이 좋지만 이 주민규 선수의 움직임을 살려줄 수 있는 측면과 중원에서의 움직임과 패스가 부족한 것이 제주의 공격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규 이외에 진성욱, 공민현, 김영욱, 이동률 같은 토종 공격 자원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규의 부담이 가중이 되고 있고 외국인 용병 선수들도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제주 특유의 빠른 공수 전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재의 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백 수비가 굉장히 탄탄해서 강점이었는데 이 최근에 제주의 3백 수비를 보시면 크로스나 코너킥 상황에서 제공권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이 자랑하는 2m 장신 공격수 뮬리치의 제공권에 조금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제주라고 보여지고 다만 제주 역시 세트피스 공격 상황에서는 주민규를 활용한 이 공격 패턴이 상당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에서는 제주 역시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3승 3무 2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2연패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홈 팬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연패 탈출에 시동을 걸 수 있는 홈 경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최근에 2주간 강제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 자가격리 기간에 10명이 넘는 선수들이 자가격리를 했기 때문에 컨디션 회복이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 제주와의 개막전 맞대결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당시에 후반전에 제주가 진성욱 선수가 퇴장을 당해서 성남이 수적 우위를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슈팅 10대10 선방 횟수가 3대3으로 굉장히 팽팽한 경기를 펼치면서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최근에 성남이 짠물 수비를 보여주다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에 4경기에서 1무 3패 하락세에 빠졌는데 그 과정에서 외국인 공격 자원인 뮬리치와 이스칸데로프가 이 라마단 기간이었기 때문에 컨디션 난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자가격리 기간에 뮬리치와 이스칸데로프의 라마단 기간이 해지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컨디션적인 측면에서 성남에게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빈공 속에서 토종 공격수 박용지 선수가 이 직전 경기에서 마수거리 골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골 결정력이 살아날 수 있는 성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제주가 최근 주축 자원들의 체력 및 컨디션 저하로 인해서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성남 역시 자가격리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실전 감각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양팀 모두 제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루한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제가 제주 쪽을 바치는 이유는 최근에 주포인 주민규 선수의 골 감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1차전 맞대결 당시에는 주민규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못했다는 점이 있어서 충분히 제주가 기회를 살릴 수 있다면 한 골차 신승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제주가 자랑하는 3백 수비가 수비 상황에서 크로스나 코너킥 제공권에 문제가 있었는데 성남이 2m 장신 공격수 뮬리치가 있기 때문에 뮬리치를 활용한 제공권 공격으로 제주를 괴롭힐 가능성도 있는데 이 의외로 성남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뮬리치 선수가 이 등을 지고 포스트 플레이를 즐겨하는 유형이 아닙니다. 또한 코너킥이나 크로스 상황에서 헤딩 슈팅의 이 정밀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주 3백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제공권을 성남이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제주 역시 세트피스 공격 상황에서 주민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남이 3백 수비가 마상훈을 축으로 하는
가져가는 3백 수비인데 이 성남의 3백 수비 역시 제공권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트피스 공격 상황에서는 제주에게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골 결정력을 조민규 선수가 발휘를 해준다면 한 골차 신승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컨디션 난조를 보였던 오른쪽 윙백 안현범 선수가 직전 광주전에서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휴식을 취한 뒤에 컨디션을 회복을 해준다면 이 죽어있던 오른쪽 측면 공격이 살아나면서 제주가 홈에서만큼은 좋은 경기력을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주 쪽을 좀 가져가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성남이 3백을 쓰는데 제주 역시 3백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남이 의외로 그렇게 주저앉는 3백 유형이 아니라 압박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고 자신들이 점유율을 가져갈 때는 점유율도 조금은 끌어올리는 타입이기 때문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으로 완전히 내려앉는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성남처럼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거나 점유율도 어느 정도 가져가는 팀을 상대로 했을 때 제주가 빠른 공수 전환을 보여주면서 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 성남의 3백을 맞아서는 제주가 그렇게까지 경기를 푸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2번 경기는 울산과 포항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 직전 전북 원정에서 4대2 완승을 거두면서 1위 자리를 탈환을 했습니다. 물론 전북보다 한 경기를 더 했기 때문에 울산이 이 승점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고 최근 6경기에서 무승부가 조금 많았지만 그래도 라이벌 전북을 오랜만에 꺾어내면서 선두로 도약을 한 울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라이벌 포항을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산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부상에서 복귀한 이청용 선수인데 이청용 선수가 워낙에 2선에서 자유로운 움직임을 통해서 이 공수에서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이 다른 선수들이 오프 더 볼 움직임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 도움을 주고 있고 울산이 강점인 것이 중원에 워낙에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윤빛가람, 원두재, 신영민, 고명진, 이동경 같은 이 국가대표급 미드필더 자원들이 로테이션을 유기적으로 가져갑니다. 체력적인 안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체력과 컨디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울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산이 최전방 공격 쪽에서 이 김지현 선수와 힌터제어 선수가 부진하다 보니까 고민이 깊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외국인 공격수 힌터제어가 컨디션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 쪽에서도 이 유기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홍명보 감독이 이 시즌 초반에 이동준 선수를 선발로 기용을 하다가 최근에는 후반전 상대팀의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 중후반 이후에 발빠른 이동준 선수를 조커로 기용을 하면서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데 지난 전북전에서도 이 교체 카드가 빛을 발하면서 용병술까지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동해안 더비 포항과의 맞대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올 시즌 홈 경기에서 울산이 아직까지 5승 2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최근 10경기 상대 전적을 보시면 5승 1무 4패로 역시 포항과는 동해안 더비로 얽혀있는 라이벌 관계답게 팽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항 역시 최근에 4연속 무승부 뒤에 직전 수원FC 원정에서 4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임상엽 선수가 전반 초반에 무려 3골이나 몰아치면서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3대0으로 앞서가고 있다가 내리 실점을 하면서 몰렸는데 그래도 송민규 선수가 결승골을 넣어주면서 천금 같은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 송민규 선수가 특징적인 것이 골을 넣어봤던 팀에게 강한 모습이 있는데 수원FC전에서도 지난 1차전에서 골을 넣었는데 이 직전 2차전에서도 결승골을 넣으면서 확실히 송민규는 한 놈만 이 패봤던 팀을 상대로 강한 모습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울산과의 동해안 더비에서도 다름 아닌 송민규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큰 경기에 강한 송민규 선수가 또다시 울산의 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불안한 것은
타시와 크베시치 용병 선수들의 컨디션이 좀처럼 올라오지 않고 있어서 최근에 울산이 바코와 힌터제어라는 용병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용병 대결에 있어서는 울산이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불안한 것은 최근에 포항의 중원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신광훈 선수가 지난 수원전에서 타박 부상을 입으면서 이번 울산전의 출전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전북전에서 울산이 압도적인 중원 퀄리티로 이 경기를 지배를 했는데 만약에 신광훈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포항 역시 중원에서 패스와 점유를 통해서 주도권을 쥐는 팀인데 신광훈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중원에서부터 울산에게 밀리는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김기동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울산전이 끝나고 포항이 FA컵 경기를 치르는데 아무래도 포항은 리그 우승이 조금은 힘들다 보니까 FA컵 쪽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울산전에서는 체력적인 누수가 있는 선수들을 과감하게 이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울산전 다음에 있는 FA컵 경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이 경기를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김기동 감독이라는 점에서 울산 쪽으로 조금은 기우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살로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직전 경기에서 승리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가 없는 동해안 더비 라이벌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쪽으로 기우는 것은 그래도 울산이 풍부한 중원 자원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체력 안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항의 경우에는 붙박이 주전 미드필더인 신진호 선수가 체력 누수가 너무나도 심하고 신광훈 선수 역시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원 퀄리티에 있어서 울산이 포항을 압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외국인 용병 자원들의 컨디션 역시 울산의 힌터제어, 바코가 포항의 타시, 크베시치보다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체력적인 우위와 용병 자원의 퀄리티를 앞세운다면 울산 쪽으로 조금은 기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제가 포항의 무승부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이유는 포항의 김기동 감독이 원체 선수들의 포지션 변화로 전술 변화를 가져가는데 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신광훈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이 측면 수비수로 활약을 하는 강상우 선수를 미드필더 쪽으로 올려서 신진호 선수와 더불어서 울산의 중원과 이 중원 싸움을 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체 이 강상우 선수가 측면뿐만 아니라 중원에서도 볼을 잘 다루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멀티플레이어 강상우의 활용으로 울산의 중원에 이 맞대응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어 보이는 포항의 김기동 감독이고 1차전에서는 포항이 울산을 상대로 점유율을 60% 이상 가져갔을 정도로 포항 역시 중원에서 강점을 보이는 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맞물린다면 포항의 에이스 송민규의 한 방을 앞세운 포항이 최대치로 울산을 무승부로 덜미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송민규라는 선수 특성이 원체 주목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큰 경기에 강한 면이 있습니다. 지난 인터뷰에서도 울산 팬들이 자신에게 욕을 너무 많이 해줘서 그러한 욕을 먹고 힘을 내서 울산 팬들에게 고맙다는 인터뷰를 했을 정도로 송민규 선수가 큰 경기를 즐기는 타입이기 때문에 직전 경기에서 오랜만에 득점표를 가동한 송민규가 또다시 울산의 골문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오른쪽 측면에는 임상엽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팽팽한 동해안 더비를 예측을 하면서 무승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은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광주와 수원 삼성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과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광주의 패배, 수원 삼성의 승리 사이드를 조금은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광주가 직전 제주와의 홈경기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연패 뒤에 무승부를 거둔 광주이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주포 펠리페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제주전에 결장을 했습니다. 엄원상 선수와 김종우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2선과 최전방에서의 기동력이 살아나고 있는 광주이고
골 결정력이 부족하긴 했지만 제주를 상대로 공격적인 모습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주의 오승훈 골키퍼가 선방을 무려 7개나 해냈기 때문에 오승훈 선수의 선방이 없었더라면 광주 역시 충분히 제주의 골문을 열 수 있었던 경기력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직력을 갖춘 3백 팀들을 상대로 고전을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3백 수비를 자랑하는 수원을 상대로 승리까지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수원의 경우에는 대구와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직전 이 경기에서 대구의 홍정훈 선수에게 극장골을 얻어맞으면서 다잡은 승리를 놓친 수원인데 최근 6경기에서 그래도 3승 3무 무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핵심 미드필더 한석종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수원의 경우에는 주전급 자원들의 체력 누수가 굉장히 심한 부분이 있어서 한석종 선수의 부상 복귀는 가뭄의 단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윙백 이기재와 김태환의 체력적인 누수가 우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 수원이 이 광주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체력 면에서 광주에게 조금은 밀릴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백 수비의 한 축인 장호익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결장을 하는 것은 광주의 발빠른 엄원상과 엄지성을 활용한 역습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광주 펠리페의 출전 여부가 경기 양상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펠리페가 지난 제주전에서 부상으로 결장을 했는데 이번에도 부상으로 빠진다면 광주는 최전방에 엄원상, 엄지성, 김주공 같은 빠른 자원을 배치해서 역습을 노릴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3백 기반으로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가져갈 때 특히 강팀을 상대로 강점을 보이는데 이 광주처럼 수원보다도 더 하위권 팀에다가 점유율도 훨씬 더 낮게 가져가는 이 팀을 상대로는 오히려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난 광주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도 수원 삼성이 점유율을 60% 이상 가져가고 슈팅을 20개가 넘게 때렸지만 스코어는 1대0 신승이었기 때문에 이 오히려 자신들이 점유율을 60% 이상 가져가는 경기에서는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데 의외로 어려움을 겪는 수원 삼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은 최근 주축 자원들의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광주가 전반전을 무실점으로 버텨낸다면 수원이 최근 후반전 막판에 실점이 많아지는 체력적인 약점을 파고들면서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원의 3백 수비 중에서 빠르고 다부진 장호익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빠지는 것도 발빠른 광주의 공격진을 제어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광주의 승리 대신 무승부를 택한 이유는 제주전에서도 봤듯이 광주가 펠리페가 없으면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안 된다는 골 결정력 약점이 있습니다. 수원이 최고 짠물 수비를 자랑하는 3백이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장호익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탄탄한 3백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골 결정력이 너무나도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의 핵심 미드필더 한석종이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중원에서 한석종이 활동량을 늘려간다면 체력이 떨어진 선수들의 공간을 커버해주면서 최전방의 정상빈이나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는 제리치의 뚝배기 한 방을 보여주면서 수원이 꾸역승 한 골차 신승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저처럼 폴더스의 여유가 없으시면 과감하게 광주의 단통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폴더의 여유가 있으시면 그래도 기세가 좋은 수원의 승리를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4번 경기는 상승세의 대구와 하락세의 전북이 맞붙는데 승패 투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 직전 수원 삼성 원정에서 극적인 홍정훈의 골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7경기 6승 1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홍정훈 선수 부상 복귀 이후에 확실히 정태욱, 홍정훈, 김재우가 구축하는 3백 수비가 상당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 쪽에서는 세징야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대구가 자랑하는 특유의 역습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대구가 점유율을 내주고 선수비 후 역습을 칠 때 이 강팀을 상대로 강점을 발휘하는 면에 있기 때문에 이 전북을 상대로도 점유율을 내주고 효율적인 역습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전북 원정에서는 한 골차 2대3 패배를 당했는데 당시에는 대구가 완전체라고 볼 수가 없었을 정도로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공격 쪽에 에드가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었고 수비 핵심인 홍정훈 선수 역시 나서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구가 완전체로 전북을 상대한다는 점에서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까지 등에 업는다면 이변으로 승리까지 노릴 수 있는 상승세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10경기 상대 전적에서는 1승 1무 8패로 전북에게 굉장히 열세였던 대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전북을 잡아낼 수만 있다면 이 최상위권 도약에도 희망이 있는 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전북 같은 경우에는 라이벌 울산에게 완패를 당하면서 최근 5경기 3무 2패 하락세에 빠졌습니다. 특히 수원에게 3골, 울산에게 4골이나 실점을 하면서 특유의 짠물 수비가 흔들리고 있고 이 제공권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의외로 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전북의 수비입니다. 신장이 큰 송범근 선수가 의외로 공중볼 처리 과정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이 굉장히 좋은 대구의 세트피스 공격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전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북의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부상에서 돌아온 한교원 선수인데 한교원 선수가 지난 울산전에서 2골이나 넣어주면서 절정의 골 감각을 이어갔습니다. 전북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중원 지역에서 정교한 빌드업 체계가 없습니다. 이 짧은 패스보다는 측면 쪽으로 공을 보내서 롱볼을 때리는 빌드업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원에서의 정교한 빌드업 체계가 없다면 강팀을 만날수록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전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롱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것이라면 이 최전방의 구스타보와 일류첸코를 투톱으로 배치하는 투톱 전술을 실험을 해볼 법한데 김상식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일류첸코 선수를 선발로 쓰고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 후반전에 구스타보를 넣어서 뚝배기 이 롱볼을 때리는 전술로 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조로운 교체 카드 전술 운영도 전북의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조직적인 3백과 효율적인 역습이 좋은 팀을 상대로 전북이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수원 삼성전에서 1대3으로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던 전북이고 전북이 수원을 상대로는 1차전에서 반대로 3대1 승리를 거뒀었는데 당시에는 수원이 오히려 점유율을 60%가량 가져갔었기 때문에 확실히 선수비 후 역습을 취하는 팀들은 자신들이 점유율을 적게 가져가고 역습을 칠 때 효율성을 발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수원이 2차전에서 전북을 잡았을 때는 점유율이 36%였었고 반대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전북과의 1차전에서는 아쉽게 2대3으로 패배를 했는데 당시 대구의 점유율이 전북과 거의 대등한 수준인 47%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대구가 울산이라는 강팀을 잡았을 때는 선수비 후 역습으로 점유율이 34%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가 이번에 전북을 잡기 위해서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점유율을 내주고 선수비 후 역습을 칠 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유율을 30%대로 유지를 하고 홍정훈을 축으로 한 3백 수비를 탄탄히 한 다음에 김진혁, 에드가, 세징야라는 막강한 3인방을 앞세운 역습을 내세운다면 충분히 승리까지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1차전에서 대구가 에드가, 홍정훈, 정승훈 같은 핵심 자원들이 빠진 상황에서도 2대3 끈적한 승부를 펼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홈구장에서 대구의 열렬한 홈팬들의 응원을 받는다면 기세를 탄 대구가 마탱이가 제대로 간 전북을 상대로 승리까지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구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이 상당히 강한 팀이고 지난 울산전을 복기를 해봤을 때 전북의 수비진 특히 송범근 골키퍼가 이 공중볼 처리 과정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한 방으로도 전북의 골문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전북 사이드를 가져가는 것은
것은 그래도 전북이 대구와의 상대 전적 면에서 원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북 역시 1차전 맞대결에서는 에이스 한교원 선수가 빠졌었기 때문에 최근에 한교원 선수가 이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김상식 감독이 울산전에서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던 류제문 대신에 베테랑 최영준을 삼선 미드필더로 기용을 하고, 체력적으로 왕성한 이 백승호 같은 자원들을 중원에 내세운다면 중원에서부터 전북이 밀리지 않는 경기를 하면서 이 특유의 화력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승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바라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5번 경기는 강원과 서울의 경기인데 강원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투폴 추천으로는 서울의 승리 사이드를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강원의 경우에는 수원FC와의 홈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에 7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수원전에서 그래도 7경기 만에 무실점 경기를 하면서 이 수비적인 안정감을 찾은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올 시즌 강원이 초반에 부상자들이 많다 보니까 김병수 감독이 공격적인 빌드업 축구보다는 3백을 기반으로 한 이 수비적인 실리 축구로 전향을 하면서 올 시즌 무실점 경기가 5차례나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아무래도 공격적인 축구를 하다 보니까 무실점 경기가 4번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시즌 초중반임에도 불구하고 5번이나 무실점 경기를 하면서 확실히 수비적으로는 안정감을 찾은 모습의 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무열과 임채민 선수가 교통사고 부상 여파로 빠져있기 때문에 공수에서 핵심적인 전력 누수가 있고, 그래도 측면 자원인 임창우 선수와 이 신창무 선수가 윙백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돌파와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고, 중원에서는 황문기 선수가 플레이 메이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이 신라지 같은 용병 자원들의 마무리만 조금 살아나 준다면 김대원과 더불어서 막강한 강원의 빠른 역습이 서울을 상대로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범수 골키퍼가 최근에 다시 돌아오면서 골문에도 안정감을 찾은 강원이기 때문에 서울의 공세를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10경기 서울과의 상대 전적 면에서도 3승 5무 2패로 팽팽한 모습이 있고, 서울의 경우에는 황현수 선수가 코로나19 확진 뒤에 이 자가격리에 선수단이 들어갔습니다. 2주 동안 선수단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지난 14일에 첫 훈련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성남과 마찬가지로 컨디션 저하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성용, 오스마르, 나상호 같은 주축 자원들이 그래도 모두 훈련을 소화를 했고, 특히 박주영 선수는 자가격리 명단에서 제외가 돼서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에 꾸준히 개인 훈련을 통해 부상에서 몸 상태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최전방 마무리에 있어서 박주영이 조금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성용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2연속 무승부를 거두면서 패배는 없는 것이 서울의 흐름입니다. 한 가지 약점은 올 시즌 3백을 사용을 하는 팀에게는 고전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대구와 제주 같은 팀에게는 모두 패배를 당했고 성남에게마저 1무 1패로 열세인 것이 서울의 모습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강원이 분위기 자체는 좋지 못해도 3백 전환 이후에는 수비적으로는 안정감을 어느 정도 찾은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 울산이라는 강팀과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이 있고, 공수 핵심인 고무열과 임채민이 빠진 상황에서 그래도 측면 윙백인 임창우, 신창무 같은 선수들이 기동력을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중원의 황문기와 이선의 마사, 최전방의 김대원같이 빠른 자원을 앞세운 효율적인 역습 한방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감각이 떨어진 서울을 상대로 이 한 골차 신승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2주간 강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선수단의 컨디션 저하가 우려가 되고, 이 3백을 사용하는 팀들에게 서울이 고전을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강원의 3백 수비 조직력이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이 마무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강원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핵심 수비수 황현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 복귀가 불투명하고 가뜩이나 헐거운 수비진이 강원 원정에서 강원의 빠른 역습을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서울 역시 박주영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에 꾸준하게 컨디션을 끌어올렸다고 하기 때문에 서울의 약점으로 꼽혔던 골 결정력 해결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서울이 0대1로 강원에게 패배를 당했는데 그 경기에서 기성용 선수가 날카로운 슈팅을 여러 차례 때렸는데 아쉽게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기성용 선수의 슈팅이 한두 개만 정교하게 들어갔다면 충분히 서울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체력적으로 충전을 한 기성용 선수가 활약을 해준다면 서울 역시 지금 강원과 마찬가지로 7경기째 승리가 없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승리를 거두면서 무승 흐름을 끊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시면 서울의 승리까지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저처럼 폴더스의 여유가 없으시다면 강원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아스날과 브라이튼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이 최근에 3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는 경기력 자체는 나빴는데 후반 막판에 2골을 몰아치면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스날의 경우에는 지금 7위, 8위 토트넘 에버튼과 승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에서 브라이튼을 꺾고 토트넘과 에버튼이 레스터와 맨체스터 시티에게 패한다면 아스날이 최대 7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브라이튼전에 열렬한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반드시 승리를 노려야 하는 아스날이고, 이 다비드 루이즈 선수를 제외하면 주전급 부상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니콜라 페페 선수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날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페페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위치를 해서 왼발잡이이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접어 들어오면서 날카로운 왼발 슈팅이나 크로스를 자주 뿌려주기 때문에 이 페페 선수가 있는 오른쪽 측면 공격을 주로 활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튼의 경우에는 직전 맨체스터 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3대2 깜짝 역전승을 거두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미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아스날보다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미 맨체스터 시티를 꺾었기 때문에 이 아스날의 천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브라이튼이 충분히 무승부까지는 아스날 원정에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아스날에게 무승부로 덜미를 잡을 것 같은 이유는 브라이튼의 핵심 공격 자원인 웰백 선수와 닐 무페 선수가 각각 부상과 퇴장 징계로 인해서 이번 아스날 원정에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브라이튼의 화력 저하가 예상이 되는 점에서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보여집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아스날이 신락 같은 7위 유럽 대항전 티켓 경우의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브라이튼보다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브라이튼 역시 만약에 아스날을 꺾는다면 다른 팀들의 경기 결과와 이 비교를 해서 최대 13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아스날이 직전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측면 공격과 세트피스 제공권에서 약점을 보였는데 브라이튼 역시 측면과 세트피스 공격이 나쁘지 않은 팀이라는 점에서 브라이튼 역시 충분히 아스날의 골문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아스날의 경우에는 주축 선수들이 부상에서 대부분 돌아왔고 브라이튼의 경우에는 아스날의 천적다운 면모가 있지만 아스날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던 공격수 닐 무페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한 경기 더 출전을 할 수가 없고 지난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맨시티의 칸셀로 선수의 퇴장을 이끌었던 주포 웰백 선수 역시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브라이튼의 최전방 공격 화력 저하가 예상이 됩니다. 브라이튼이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더 강한 팀이긴 해도 최근 원정 경기 7경기에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아스날전에서 최대치로는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6번 경기는 승무 투포를 잡으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빌라와 첼시의 경기인데 빌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독식 픽으로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의 경우에는 직전 토트넘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올 시즌 흐름을 보시면 홈보다는 원정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강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강팀 킬러 와킨스 선수가 맹활약을 하면서 승리를 거두는 패턴이 있는데 이상하게 홈에서만큼은 원정보다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라가 에이스 잭 그릴리시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고 주전 오른쪽 풀백인 매튜 캐시 선수는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측면 자원인 트레제게 역시 부상 중이기 때문에 첼시에서 임대로 데려온 로스 바클리 선수까지 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력 누수가 조금 있는 것이 빌라입니다. 빌라의 경우에는 지금 최종전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리그 11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첼시보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첼시의 경우에는 직전 레스터와의 홈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순위를 3위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번 빌라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서 이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엘 감독 체제에서는 지금 원정 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첼시이기 때문에 홈에서 이상하게 경기력이 떨어지는 빌라를 상대로 충분히 강점을 발휘할 수도 있고 이 4위, 5위 레스터와 리버풀과 승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한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빌라전 이후에 5일 뒤에 맨시티와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치르기 때문에 지금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인 은골로 캉테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캉테 선수를 출전시킬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최근 첼시가 리그에서 3패를 당했었던 경기에서 모두 캉테 선수가 결장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캉테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중원에서 수비 커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부담감이 없는 빌라에게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덜미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빌라는 지든 이기든 리그 11위가 확정이 됐습니다. 홈팬들 앞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 할 것이지만 이 첼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승점 3점을 따야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합니다. 물론 이 맨시티와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면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이 확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리그 4위권 내의 순위를 사수해야 하는 입장이고 빌라의 경우에는 핵심 플레이메이커 그릴리시가 복귀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와킨스 선수가 꾸준하게 강팀을 상대로 득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와킨스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첼시 같은 경우에는 투엘 감독 체제에서 원정에서 패배가 없는 흐름이고 특히 원정에서만큼은 특유의 3백 짠물 수비가 발동이 되면서 실점을 웬만하면 하지 않는 이 막강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캉테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햄스트링 쪽에 조금 이상을 느껴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결승을 앞둔 상황에서 무리하게 캉테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는다면 중원에서의 수비 공백이 조금은 있을 것 같은 첼시입니다. 챔스 결승을 일주일 남겨두기 때문에 무리해서 캉테가 나오지 않는다면 빌라도 부담감이 없는 상황에서 홈팬들 앞에서 화끈한 공격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러한 부분에서 캉테의 결장과 빌라의 떨어지는 홈 경기력 그리고 첼시의 원정 무패 흐름이 맞물리면 최대치로는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첼시 승리 사이드를 가져가는 이유는 직전 경기에서 첼시의 공격수 베르너 선수가 골은 없었지만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이 베르너 선수가 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올리비에 지루, 하베르츠, 지에르 같은 공격 카드들이 많은 첼시가 빌라를 상대로 한 골차 신승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7번 경기는 빌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독식을 노리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2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부를 올려드리고 흐름이 끊기지 않게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현미경 분석 2부를 빠르게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